두 번째 모실 그 연사분이 컨텐츠의 달인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엄태웅 씨입니다. 혹시 그 엄태웅 씨의 성함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오늘 행사 말고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인지도가 네, 계신데 예, 제 생각에 이제 약간 이런 인공지능 기계학습계의 좀 연예인이라고 감히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셜 미디어 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워털루 대학에서 딥러닝 학문을 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본인의 연구도 잘 하시지만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기술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상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런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일을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글도 많이 쓰시고 영상도 제작하시고 유튜브 영상도 제작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박사 과정을 하시는 중에 아트랩이라는 비밀스러운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조금 공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컨텐츠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또 막간을 이용해 홍보를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대학원 생활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좀 대중과의 소통이나 연구,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저희가 기꺼이 연사로 초청을 드렸고 다행히 오늘 와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사인 엄태웅 씨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태웅이라고 하고요. 테리태웅엄이라고 하고 온라인상에서 자주 봤던 그 애가 맞습니다. 네, 혹시 의심하고 계신다면 그 애가 맞고요. 기본적으로는 AI와 로보틱스를 연구한 연구자고요. 해외에 있으면 사실 굉장히 할 일이 없고 심심합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온라인을 부여잡았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팔로워가 많아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 페이스북에 있던 걔 맞고요. 약간 푸사랑 다르더라도 걔가 맞고요. 한 페이스북에 또 한 10,000명 정도 팔로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페이지나 그룹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 페이지는 최윤석 박사님하고 권창현 교수님하고 한 3년간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이야기들이라는 글을 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4년 전에 로봇공학을 위한 열린 모임이라는 오픈 모임을 만들어서 또 로봇공학자들끼리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텐서플로우 코리아 운영진으로서 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다들 여기 가입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네, 해외에 있지만 뭐 해외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사실 영어를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3년 전쯤에 이제 2년 전쯤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사실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는 그 블로그를 썼었어요. 제가 카이스트 말고 키스트에 있을 때 그때도 심심해가지고 블로그를 썼는데 너무 잘 됐거든요. 그래서 학회에 가면 막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를 쓴다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글을 쓰는데 막 하루 이틀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원 슬라이드 띄워놓고 딱 10분 만에 라이브로 녹화하자. 파워포인트에 그 녹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했고 그게 한 60개가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미 하나도 없는 거에 벌써 구독자가 10,000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채널로, 저는 채널들이 다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서 다 합쳐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들 만나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아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제가 있는지 모르고 유튜브에서 아시는 분들이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지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뭐 유튜버는 아니고요.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오래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벌써 30대 중반인데 네. 원래 하던 거는 이제 그 석사 때는 서울대에서 이 로봇 모션 플래닝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모션 플래닝이라고 하면 로보틱스 하면 주로 이제 하드웨어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드웨어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관절을 너무나도 쉽게 움직이죠. 막 속도 컨트롤도 제대로 하고 막 뭔가 그래스핑을 할 때도 굉장히 쉽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로봇을 움직이려면 이제 그 조인트 트래젝토리들을 다 타임 그런 엑시스 상에서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플래닝을 하느냐인데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제가 석사 때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병특을 하면서는 이제 엑소스켈레톤,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이죠. 그래서 군인을 위한 엑소스켈레톤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로봇은 제가 거의 개발에 참여는 많이 안 했는데 연기하는 연기자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재활 스트로크 페이션트가 팔을 못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단한 걸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한 거고, 보시면은 기계가 반을 돕고 저의 연기가 반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유학을 가서요. 지금 요즘에까지 계속했던 것들을 이제 딥러닝을 어떻게 하면 웨어러블 센서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뭐 헬스장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헬스장 갔을 때 막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트래킹하고 그러죠. 나 이번에 뭐 몇 세트 뭐 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센서를 딱 차고 가서 막 움직임을 하면은 1시간 동안 하고 왔더니 기록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럼 되게 좋겠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액션 레코니션을 하고 카운팅을 하고 뭐 등등을 딥러닝을 통해서 하는 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그 파킨슨 디지즈인데요. 파킨슨 디지즈가 보통은 이거는 이제 디스키네지아고 보통은 이제 움직임이 멈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디텍션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웨어러블 센서가 알아내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너무나 사람들이 저를 유튜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연사가 후덜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에 관심이 있는 거는 제가 올해 박사 5년 차거든요. 그래서 올해 관심이 있는 거는 졸업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또 딴짓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아트랩이라는 건데요. 그 아트랩은 AI&Robotics Tech Lab. 그러니까 제가 했던 전공들을 합친 거죠. 그래서 AI&Robotics Tech Lab이라는 세상 속의 연구실 같은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만든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 좀 세상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브랜드를 하나를 내게 됐습니다. 주로 저희가 다루고자 하려고 하는 건요, 아트 미디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AI 로보틱스 테크를 정말 미래 기술을 미래 기술답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뉴스들을. 그리고 아트 스쿨이라고 해서 미래 기술을 미래 기술답게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 기술답게 연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 기술답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떤 팀을 좀 이뤄서 지금은 거의 뭐 1인 팀이거든요. 언제나 그랬듯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저를 도와주신 영상팀 이런 팀들이 붙어서 지금 이제 미디어를 만들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한 1년, 2년 뒤에는 저 같은 연구자와 어떤 미디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합쳐서 작은 인디펜던트한 그런 스몰 그룹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발은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저도 이제 졸업이니까 진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연 대학 교수로 가는 게 매력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기업에 가서 제품 개발 위한 연구자로 가는 게 매력적인 선택인가? 근데 둘 다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대학 교수는 강의를 해봤자 뭐 50명, 100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잡일들도 되게 많죠. 그리고 저는 카이스트 교수가 될 수 없어요. 일단 실력적으로. 분명히 어떤 지방대의 어떤 교수가 될 텐데 마음에 들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 가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나대는 것을 중단하고 제품 개발 뭐 1%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골방에 틀어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박사들, 연구자들의 가치가 꼭 대학이나 기업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미디어도 하고 실제 프로젝트도 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그 사람의 역량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대학이나 어떤 기업에 속하지 않고서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했고요. 근데 카이스트에서 받아주면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 자연스러운 혁신의 방향인가입니다.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움. 그래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억지가 없고,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연인을 2년 정도 만나면 헤어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시장의 방향이나 모든 혁신의 방향이 자연스러운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95년 이후에 출생자 있으신가요? 아,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럼 가까운 김홍배 교수님 뒷분에게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자, 이거 노숙행렬 이거 뭐 하는 건지 가는 되시나요? 뭐 하는 걸까요? 피서요? 피서요? 지금 여기서 피서지라고요, 여기가? 발음은 저쪽에다가 좀 네, 95년생 이하 맞으시죠? 아닙니다. 김주호 교수님 정도 맞출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어린 척? 어린 척? 그래서 정답은 많이 시간이 벌었으니까 이 노숙행렬. 근데 저도 90년대 초에 태어나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사실 이게 설날에 그 표를 예매하려면은 옛날엔 이렇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버지께서 나가셔서 길게 줄 서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 안 서면은 저희 부산까지 가는데 13시간씩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 가서 끊는 분들이 되게 좀 안타까워 보일 정도예요. 다 이제 모바일로 보고선 표 있나 없나 보고 뭐 땡 되면 딱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 거냐? 내가 특정한 날에 어딘가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3일 뭐 하루 이틀을 밤을 새는 게 자연스러운 거냐? 아니면은 그냥 뭔가 원할 때 어떤 장벽 없이 예약을 할 수 있고 예약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냐라고 하면은 훨씬 더 에너지가 소모가 적은 쪽이 자연스러운 걸 거예요. 근데 시장의 방향이 항상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컴퓨터를 배운다고 하면은 타자부터 배웠죠. 그래서 타자부터 배워서 A, B, C, D 타자부터 배웠지만 그 다음에는 뭐 GUI가 생기고 윈도우 3.1이 나오고 마우스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우스를 쓰고 나서도 막 컴퓨터공학과 꼰대들은 뭐 VIM을 써야 돼, 이맥스를 써야 돼 막 이렇게 하지만 마우스가 최고입니다. 마우스가 생기고 GUI가 있으면 정말 더 편해져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엔 애기들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딱 켜서 유튜브를 먼저 눌러요. 뭐 그리고 통화를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보다도 더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한다, 교육을 한다, 배운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과정인지. 공부한 것을 저장을 하기 위해 글을 쓰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다시 또 글을 또 읽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진짜로 이게 정말 옵티멀한 솔루션인가? 좀 교육이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좀 발전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이라는 거가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뭐 파피루스 시절부터 나왔는데 그때는 책이라는 게 있어야 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비디오로 찍을 수도 없고 녹음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적어야 됐어요. 적어서 근데 그걸 대량 생산을 해서 어딘가로 물질을 보내야 됐죠. 근데 지금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공부는 어때요? 공부는 여전히 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교수님들은 책을 추천을 하고 책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아주 옵티멀하고 더 이상 혁신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TV 보고 바보 상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TV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거든요. 저는 영상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보다는. 그러니까
과연 무엇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내추럴한 길이냐?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약속을 다 끊고 뒤주에 갇혀가지고 불 다 끄고 책 하나만 보고선 딴 생각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핸드폰 끄고 막 이게 자연스러운 거냐? 아니면 모든 것이 있는데 그냥 소파에 누워서 보더라도 저절로 끌리는 컨텐츠에 눌러서 그걸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TV가 유튜브에 밀리고 있잖아요. 점점. 왜 밀리고 있습니까? 유튜브 컨텐츠의 제작비가 더 들어가나요? 더 많이?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밀리고 있냐면 유튜브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짧은 길이로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도 그러면 안 되나요? 어떤 분들은 고생해야지 그만큼 더 남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고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은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어떤 베이스 캠프를 높게 친다.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든다. 라는 활동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전에는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한 사람이 등정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막 몇백 명씩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가능해졌냐? 라고 하면 베이스 캠프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셀파가 도와주고 루트가 뚫려 있고 해가지고 그 베이스 캠프까지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헬기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더 정상을 더 많이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교육을 뭐 대학원에서 모든 교육을 유튜브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떤 베이스 캠프가 있다면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높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케이블카 타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케이블카 타고 좀 더 높이 올라가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조금 더 지식을 뭐 논문보단 블로그, 블로그보단 영상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전달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아까 만드는 노력 줄이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라이브로 녹화하면 그냥 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조회수가 한 몇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작비와 뭔가 시간을 때려 붓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때려 부으면 저는 분명히 도달이 훨씬 더 많이 되고 훨씬 더 오래 남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유튜브 가면은 온갖 낚시질이 횡행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마치 옛날에 어떤 버스 정류장 앞에 매거진 대를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버스 앞에 매거진 대 보면은 무슨 뭐 썬데이 서울이니 뭐 온갖 막 뭐 연예 기사, 뭐 야한 기사 이런 것들을 도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요즘에 교보문고 가면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 있는 책들이 많이 놓여 있죠. 야한 표지만이 장식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유튜브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옛날에 가팔 때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식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분 전에 미디어를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행동은 뭐죠? 구독, 좋아요.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머신러닝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스피커에도 글자 대신 사진으로 검색하는 앱에도 나와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에도 모두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죠. 인공지능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 머신러닝. 도대체 뭘까요? 머신러닝. 기계가 배운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말은 쉬운데 뭘 어떻게 배운다는 걸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당신이 만들고 싶은 목표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죠. 문제는 우리에게 정확한 레시피가 없다는 겁니다. 레시피는 없고 그 맛만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모르고 결과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주스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만들어보고 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레시피를 알려주는 대신에 기계 스스로 시도하게 해보는 거예요.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학자 톰 미첼은 경험,
성능 지표, 작업 목표 이 세 가지를 머신러닝의 3요소로 꼽기도 했었죠. 인간의 지능을 재현하려는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레시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밍보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머신러닝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컴퓨터들이 많이 쓴 방식은 프로그래밍, 일일이 방법 하나하나를 코딩해 주는 거죠. 머신러닝은 구체적으로 레시피를 주지 않아도 컴퓨터 스스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1.0이 아니라 기계 스스로가 데이터를 통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2.0,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머신러닝이 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라고 불리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구체적으로 머신러닝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이상 아트랩의 테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2분 15초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2분 15초를 책상 앞에 앉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죠. 이런 것처럼 만드는데 노력을 10배 들인다면은 흡수하는데도 훨씬 10배 들이고 이게 전혀 함풀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AI는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뭐 유명한 영상이라서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Albert Einstein once said, "Everybody's a genius, but if you judge a fish by its ability to climb a tree, it will live its whole life believing that it is stupid."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today on trial we have modern day schooling. Glad you could come. Not only does he make fish climb trees, but also makes them climb down and do a 10-mile run. Tell me, school, are you proud of the things you've done? Turning millions of people into robots, do you find that fun? Do you realize how many kids relate to that fish? Swimming upstream in class, never finding their gifts, thinking they are stupid, believing they are useless? Well, the time has come, no more excuses. I call school to the stand and accuse him of killing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being intellectually abusive. He's an ancient institution that has outlived his usage. So, Your Honor, this concludes my opening statement, and if I may present the evidence of my case, I will prove it. Proceed. Exhibit A. Here's a modern-day phone. Recognize it? Here's a phone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Stay with me. Here's a car from today, and here's a car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Well, get this. Here's a classroom of today, and here's a class we used 150 years ago. Now, ain't that a shame? In literally more than a century, nothing has changed. Yet you claim to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But with evidence like that, I must ask, do you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or the past? I did a background check on you and let the record show that you were made to train people to work in factories, which explains why you put students in straight rows, nice and neat, tell them sit still, raise your hand if you want to speak, give them a short break to eat, and for 8 hours a day, tell them what to think. Oh, and make them compete to get an A. A letter which determines product quality, hence grade A of meat. I get it. Back then, times were different. We all have a past. I myself am no Gandhi. But today, we don't need to make robot zombies. The world has progressed. And now we need people who think creatively, innovatively, critically, independently, with the ability to connect. See, every scientist will tell you that no two brains are the same. And every parent with 2 or more children will confirm that claim. So please explain why you treat students like cookie cutter frames or snapback hats, giving them this one-size-fits-all crap. Watch your language. Sorry, Your Honor, but if a doctor prescribed the exact same medicine to all of his patients, the results will be tragic. So many people would get sick, yet when it comes to school,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this educational malpractice, where one teacher stands in front of 20 kids, each one having different strengths, different needs, different gifts, different dreams, and you teach the same thing the same way? That's horrific. Ladies and gentlemen, the defendant should not be acquitted. This may be one of the worst criminal offenses ever to be committed. And let's mention the way you treat your employees. Objection. Overruled. I want to hear this. It's a shame. I mean, teachers have the most important job on the planet, yet they're underpaid. 네, 잘 보셨죠? 이것도 역시나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유죄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군요. 네. 여기서 말한 대로 1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책상에서 똑같은 선생과 제자의 일대 다 관계 속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르고 갈 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이들에게 모두 같은 곳을 가라고 한다는 거죠. 공부라는 같은 곳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영상을 같이 했잖아요. 영상 찍는 팀과 같이 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막 만들어낸 손속도와 이런 거에 너무 놀라거든요. 근데 제가 가방끈은 제일 길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냐, 그분들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그 가치를 대학 교육 이후에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대학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교육에 의한 동일한 시험평가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발전 없는 교육 환경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미디어에서 연결돼서 이제 스쿨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1대 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 1대 다도 필요하긴 해요.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필요하긴 한데 대신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강의실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해야 되는 교육을 줄일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은 훨씬 더 1대1 대화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인펄슨 에듀케이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캐나다잖아요. 캐나다 워털로 대학인데 워털로 대학이 뭐 카이스트만큼 안 유명하지만 아무튼 그 인공지능 쪽으로 이렇게 뭐 토론토 대학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에 딥러닝 강의는 학생한테 영상을 보고 오라고 그래요. 보고 오고 그곳에 와서는 짧게 리캡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굳이 나와서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얘기해줘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해 오고 정말 그 시간 아껴가지고 만났을 때는 만나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진짜 교육이 발전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AI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AI, Education by AI, Education for AI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AI에 의해서는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퍼스널라이제이션, 그 개인마다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인터넷 테크에서 굉장히 서비스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쇼핑 추천이라든지 기사 추천이라든지 뭐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쇼핑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뭔가 액션을 하겠죠. 저희가 어떤 상품을 샀어요. 제가 뭐 남성복을 막 샀어요. 그러면 제가 한 액션을 보고선 어떤 기존에 있던 모델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다음에는 어떤 걸 구매를 했을 때 만족을 했는지 등등을 이야기를 해서 AI 시스템이 리액션을 해주겠죠. 그럼 그 리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드백을 줄 거예요. like, dislike 막 누르면은 나중에는 정말 내가 like한 쪽으로 좀 더 강화가 돼서 추천을 해주겠죠. 우리의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액션, 리액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아니죠. 그냥 단순히 저희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강 신청을 해서 가서 일방적인 액션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는 어떤 리액션도 없고 어떤 피드백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교육을 퍼스널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까와 같은 이런 교육의 루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액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피드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모듈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학기 코스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분짜리 코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분짜리 코스를 딱 들었는데 좋았어요. 오케이, like. 그 다음 코스가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이렇게 미로찾기 해서 가는 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한 코스가 딱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 수업을 들으면 분명히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내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 이거 듣기 싫은데 진짜 이거 시험 때문에 공부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은 약간 과목도 굉장히 크고 뭐가 필요한지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자 쪽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이크로 코र्स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짧게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이터러티브한 프로세스가 되려면은 훨씬 더 단위가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의미는 타임 레벨에서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아니라 3분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레벨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인공지능과 윤리는 그냥 인트로 레벨만 들을래. 아, 난 비전 쪽은 뭐 하이 레벨까지 다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레벨에 따라서 본인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코र्스가 준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र्스가 마이크로 코र्스가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스무드한 매니폴드처럼 돼 있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냥 어떤 트래젝토리를 워킹하는 것만으로도 러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어떻게 디스터미스틱하게 딱 코र्스 몇 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스무드한 매니폴드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네가 원하는 타겟 태스크에 따라서 그레디언트하게 맘대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그 모델. 아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 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뭐 어떤 학습과 맞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육의 문제는 이런 데이터를 쌓을 무언가가 없다니까. 데이터라고 해봤자 무슨 뭐 학생의 성적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는 뜻은 그만큼 내가 하는 공부의 과정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 노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공부를 지금 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해가지고 난 지금 내가 무슨 사람인지 알아. 근데 기업이 날 몰라요. 기업이 나를 아는 거는 대학교 이름이랑 성적표밖에 없어요. 뭐 공모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이 안 되고 그 표현된 게 자연스러운 어떤 인베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나날들이 이 생활 환경들이 모두 다 데이터로 기록이 돼서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어느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대. 레벨상으로는 어디에 있고 성향상으로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조금 더 쉽게 배우고 그리고 배우는 동안에 좀 더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공유된 걸 적용하고 그런 적용하는 과정들이 모두 다 들어가서 채용까지 이루어지는 관계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 리서처 뽑을 때는 굳이 그 사람의 뭐 성적표나 뭐 이런 거 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뭐 페이퍼 보고, 깃허브 보고, 뭐 그 사람이 뭐 SNS상에서 공유 활동 많이 했다 그러면 공유 활동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직접 테스트 쳐보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AI 리서처들은 대부분의 공유 활동들을 깃허브나 페이퍼나 이런 것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과정이 드러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입의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 생길 텐데 AI를 이용하는 사람과 AI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 두 가지가 생길 텐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솔빙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리얼월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현실적인 매스메리컬하게 포뮬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태스크고 무엇이 퍼포먼스 메저고 무엇이 익스피리언스고 뭐 이런 것들을 수학적 도식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컬렉션을 해야 되겠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학습을 하려면 모델을 해야 되겠죠. 뭐 딥러닝이든 뭐 SVM이든 뭐 러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러닝된 것이 정말 오버핏하지 않고 정말 현실에 맞는 건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밸리데이션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사용자가 많이 쓸 수 있도록 서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생각하는 AI 교육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이거에만 맞춰져 있어요. 뭔가 문제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데이터도 주어지고 데이터도 임포트 뭐 엠리스트 하고 어떤 코스트 펑션은 뭐 액큐러시 하고 거의 이것만 맞춰져 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 AI 리서처가 많아지려면은 다른 부분도 많아져야 된다. 그럼 각각의 어떤 사람들을 원하고 있냐면 분명히 리얼월드에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리얼월드에서 실제적으로 사람과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 근데 그런 분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데이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심지어 제가 요즘에 유튜버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유튜버들 보면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도 몰라요.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타겟 어디언스를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뭐 채소 장사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집중한 사람 현실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고요. 관련해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노테이션 하는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 디벨롭먼트는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거 수학도 많이 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코딩을 통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입해서 어떤 성능도 보고 밸리데이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디플로이를 뭐 클라우드에서 하든 뭐에서 하든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I를 교육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텐서플로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어떻게 포뮬레이션하고 그 포뮬레이션 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컬렉션을 해서 러닝을 하고 밸리데이션하고 디플로이까지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근데 지금의 시험과 평가 방법은 과연 그것에 맞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문제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해답도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답이 있는 문제를 그냥 리제너레이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훨씬 더 다양한 것들, 그 불확실한 상황을 가지고 어떤 확실하던 뭐 수학적이든 포뮬레이션 해주는 쪽으로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교육 환경과 실제 문제를 가져와서 그것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미디어부터 스쿨, 리서치, 그다음에 프로젝트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미래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구글 서치하면 되는 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과학적 사고 능력 필요합니다. 암기 과목, 시험 전날 술 마시면 도움된다. 네, 통계를 내보면 알겠죠. 그리고 AI나 로봇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뭔가 그 방법이 어떤 메서드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하거나 메서드 자체를 고안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처음에 김주 교수님이 저를 연사로 섭외를 했을 때 저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을까 하는데 파격적인 메시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꼭 기득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요청 하시더라고요. 막 어떤 정치하시는 분 저한테 막 레디컬하게 뭘 해야 돼 막 하시면서 본인은 막 국회의원이 부르면 가가지고 정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대학은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2040년인가 50년에는 50대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 어린 친구들 50대 이하가. 맞나? 데이터 확인해봐야 돼. 아무튼 그 정도로 50대 이상과 50대 이하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사람이 줄어들죠. 사람이 줄어들면 좋은 학생은 점점 줄어들죠. 그럼 지방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해외와의 벽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유학은 점점 쉬워지고 온라인 교육은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 위기가 카이스트까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다른 대학들 먼저 오겠지만 결국은 올 거라고요. 학생의 입장에는 만약에 저 같은 뭐 교수 지원자 같은 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이 결코 매력적인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들어갔을 때 사양 산업이거든요. 손님은 줄어들고 손님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더 힘들고. 그러니까 분명히 대학이 혁신하지 않으면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대학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죄.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